네, 매일 정치 코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참 그 이야기 하다가 만 것 같아서 잘 됐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민주당에 관해서 언론들의 저도 이걸 좀 이상한데 그 기준이 아까도 이제 친명 공천과 친윤 공천이 둘 다 부당하면 둘 다 부당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친윤 공천을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도 친명 공천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언론이 불공정하지 않는 거냐,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친명 공천이 뭐가 문제고 친윤 공천이 뭐가 문제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당 대통령이에요. 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에요. 여권의 1인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에서 예우를 받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권 잡았어요? 본인이 당권도 잡고 그렇습니다. 또 대권 후보가 또 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면 본인 중심으로 당을 꾸리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딱 하나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데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친윤이든 친명이든 그 당의 지지자들은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도덕성에 뭐 심각한 결함이 그렇지,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제가 오늘 그건 다른 문제고. 얘기하냐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굉장히 이제 공천이 부당하다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김영주 부의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일본 북해도행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오간 게 예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네. 근데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막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골프 여행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망신이고 당 전체 타격을 입혔다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럼 이걸 당에서 김영주 의원을 공격하지 않느냐? 이거 말해봤자 민주당 전체의 사실은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안 공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게. 그렇죠. 자꾸 뭐 당 의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당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기준의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의원들도 이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정량 분석이다. 그렇죠. 정량 정성이 있는데 주로 뭐 의정활동 30%라고 하면은 입법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 기여 활동인데 기여 활동은 뭐냐? 그럼 선거 기간에 뭘 맡았느냐, 뭘 했느냐. 그다음에 공약 이행 이거 뭐 당연히 뭐 수치선 데이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인데 이게 지역 활동도 굉장히 복잡하게 당무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당내에서의 일부 이견은 떨어지기만 하면 자꾸 친명이다, 비명이다 얘기를 하는데. 당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해서 지면 어쨌든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완전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나름 이 기준이 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그러니까 과연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총점, 천점 만점에 뭐 각각의 4가지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기준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실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1명 중에 28명이 이른바 비명계로 얘기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실인다고 일지 아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쳐. 일단 그렇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를테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의정활동이라든가 공약 이행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상당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또 좌우합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그 다음에 또 지역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어떤 흐름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권리당원의 어떤 분위기, 의원들에 대한 평가. 우리 근데 민주당 자체가 이미 권리당원들이 상당 부분 친명이란 말이에요. 굳이 친명 비명을 나누면 그러니까 당대표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혔겠지. 70% 이상 당대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정성평가 또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있다면 또 정성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후보자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된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 위원들을 다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당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이러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의정활동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저런 사람이 하위 10% 들어가지? 그건 좀 납득이 안 돼.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네. 그것도 뉴스공장에서 다스베이다인가 하여간 나와가지고 박시영 씨하고 김어준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박용진 대 정봉주가 차이가 꽤 나더라고.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꽤 나게 박용진이 이기고 있어. 그 지역 강북을에서는. 그러면 그게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란 말이지. 그 보도가.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량 분석을 했길래 박용진이 하위 10%가 되나. 거기에서는 높다는데. 그렇죠.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근데, 김용주 의원이 한 가지만 하면 김용주 네. 부의장 같은 경우도 네.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국회 부의장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전국 조직 중에서요. 이 지역 당협위원회 중에 가장 조직 결성도가 높은 데가 사실은 영등포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 평가에서도 김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엄정하게 했을 것이고요. 공정한 시스템에서 했습니다. 다 뭐 진통 일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다 환골 탈퇴의 과정 이 정도 해갖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좀 더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주류에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명분을 가져가자라는 거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제가 좀 개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제가 그냥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 얘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에 타격을 줬는데 이거를 뭐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거기서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부분은 대체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을 보는 그 지역 당원들의 민심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별개로 의원에 대한 성적을 다시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을 대표하고 이 지역구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원으로서 잘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보수 종편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는데 그걸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주로 지역 당원 평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역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걸 좋게 보는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린 야당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꼭 우리 지역 의원이 나가서 저런 말을 해? 라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막 뭐 나름 이제 쓴소리를 하고 그런 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 당원들은 결국은 강선우 이제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지역 당원들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동네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 당 흉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중앙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지역 당원들이 보이기에 섭섭하고 다음에도 꼭 우리 대표 주자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냐? 이건 좀 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지역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집토끼 산토끼 개념 아닙니까? 집토끼는 확실하게 특히 이제 강북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강서도 마찬가지 지역인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당원들 말고 다른 지역의 굉장히 경쟁적인 지역 또는 열세한 지역들의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상황을 그것도 좀 염두에 두는 공천인 거냐 아닌 거냐 그런 측면이 있지.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생명 전체가 걸렸단 말이지.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장기로 치면서 차와 포와 졸두를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야 전반적으로 총선도 이기고 앞으로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때는 이 정도의 스탠스와 이 정도의 보폭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여러 사람들을 아울릴 수 있고 이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전략이 맞냐?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좀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주 의원이랄지 또 제가 동작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하위 20% 된다 그러면 제가 살았던 지역들은 저는 알아. 그래서 아 그거는 그럴만하다라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런 의원들이 사실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기자들도 뭘 알겠어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게 지금 영향이 있네 없네 그 본선 경쟁력이 되네 안 되네는 다 주민들과 지역 구민들과 국민들의 평가란 말이지.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렇게 남지 않도록 그러면서 통합적이고 포용적이고 야 그러면서도 혁신적이도록 보이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이란 말이지. 그런 게 정성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엄정한 어떤 시스템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성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금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친명 비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비명계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성적 평가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또 얼마만큼 또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존재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정성평가가 일찍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친명 활동 안 한 사람 상위 10%. 친명 활동 안 한 사람 10%, 하위 10%가 그 다음 20%는 또 친명 20%. 활동 안 한. 이렇게 비춰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져요. 이거를 불식시켜야 돼요. 불식시키지 않고 이거 별 문제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에서 한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이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인다. 나오는 주자들이 현역을 압도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 주자들을 빨리 선보이든지 차라리. 그렇죠. 그게 차라리.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관점에서 보면 야 박용진이 참 그동안에 비명 활동하더니 아웃됐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당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보가 누구냐 이거야. 박용진을 대체할 만한 사람.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는. 그렇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저 정도 인물 하려고 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웬걸? 이것도 언론 분석에 따르면 분류에 따르면 다 친명이네. 또 자객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받는 이 허탈함이라든가 당원들이 받는 허탈함은 크지요. 지금 사실 근데 현역 의원들에 도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본인이 친명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취재해보면 친명이 아닌 친명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인으로서는 마케팅할 때 당대표와 같이 묻거나 전직 대통령하고 묻는 게 가장 좋은데 신인들이 의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 그러다 보면은 본인을 친명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정말로 뭐 불공정해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컷오프 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통보만 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본인들이 때문에 컷오프 안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결과를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뭐 벌써부터 단순히 의원 평가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러면은 정무적인 걸로 해서 정성 평가를 분명히 마이너스 줄 점을 또 그냥 놔도 그럼 도전자 입장에서는 또 반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역 의원 기득권이냐? 우리는 또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또 반발 그것도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공천 과정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역을 날리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민주당이 잘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관이 완전 식물 공관이에요. 공관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공관위원장이 준엄하거나 뭐 말 그대로 공관위원장 한마디가 막 이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예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기억이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 민주당의 그 공관위원장 중에 누구 있었잖아요. 저승사자 이런 평가를 받는 박재승 변호사죠. 이런 저승사자 있었단 말이에요. 공관위원장은 근데 쫙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지도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선 조직, 밀실공천 얘기가 계속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러니까 전체적인 현역 하위 20%까지가 20%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전체 뭐 예를 들면 90% 가까이가 예를 들어서 비명이라더라. 그 대신 또 밀실공천 논단,
또 비선 조직 논란 이게 계속 따라붙으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재명 지도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천 관리에 실패했다. 위기 관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여의도에 들어온 지 1년 정도도 안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주류인 것은 보이지만 여전히 비주류로서 의원들을 소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미 이번에 뭐 하위에 들어가고 나서 상당수 여의도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반발의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럼 역대 공천에서 결국은 승리한 김종인 공천 관리했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승리했죠. 근데 그때 친노학살이다 해가지고 그때 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반발이 너무 심하다. 특정 집단을 학살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춘다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공천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끝까지 보고 또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 취재할 때 그때도 특정 계파 학살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도 중요해요. 이런 진통은 있었으나 결과는 역시 좋은 후보를 내서 성공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 줄 아세요? 결과 자체도 불안해졌어 이제. 그렇지. 아니 이제는 공사석에 다 얘기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과반은커녕 120석도 못 얻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지층이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당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죠. 그 맞아요. 그걸 사당이라고 표현하든 이재명 당이라고 하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에도 있어야 되고 국회에도 들어가야죠.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이유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나타나면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세요? 그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갈라섰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나 또는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이낙연 당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일부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본인들이 선언했습니다만 박용진, 윤영찬 이제 남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경선에 떨어지면 어차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지금 하위 20%나 10% 들어간 의원들 중에 일부는 하위 10% 본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 결국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새로운 경쟁자, 그러니까 하위 20% 받지만 자기랑 경선에 붙는 후보 할만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상대 후보가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어요. 친명일 뿐이라는 거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이수진 의원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 이를테면 내가 이수진을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양기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미래 얘기하는데 새로운 미래가 무슨 새로운 미래입니까? 어두운 미래지.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잖아요. 지지율 4%, 거기로 3%. 가기는 또 이낙연 거기 가고 당선 가능성이 제로인데 게다가 이제 이낙연의 그 배신자 그 이미지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또 이 민주 세력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힘들어. 쉽게 또 선택할 수 없다. 그쪽으로 가기도 힘들어. 가긴 힘들죠. 근데 이제 또 무소속으로 간다면 무소속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낮아 보이네. 없어. 무소속 가면 더 없죠. 일단은 그렇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낙연 신당이라는 게 어두운 미래라고 했는데 가짜 미래고. 가짜 미래. 낡은 미래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려면 정말 나중에 복당을 절대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치 생명을 거기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거기에다가 기대를 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나중에 복당할 생각하고 지금 가요. 그 이른바 그렇지. 이낙연 뭐 신당인지 구당인지 그 당의 지지율 자체 흐름이 뭐 3% 4% 왔다 갔다 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이번에 깨지는 바람에 아마 신뢰 더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 일부는 있지만 저는 매우 적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경선을 끝까지 해보겠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으로 복당 보입니다. 얘기하니까 약간 옆으로 잠깐 새는 얘기하면요. 복당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 복당 감점도 안 하고 시켜주잖아요. 그런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역분들이 느끼는 강도는요.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현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습니다. 근데 저걸 복당을 그냥 쉽게 시켜 영입으로 시켜줘 영입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밋밋하다라는 평가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사실은 두 양당에 바랬던 게 국민들은 어떤 희생하고 누군가가 야 내가 한 4, 5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는데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4, 5선 한 그 다선 의원이 자기가 어떤 정치 신인을 추천하는 거야. 예? 근데 전혀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얽혀 있지 않아. 단지 그 사람의 경력과 했던 그 활동만을 보고 손을 들어주면서 명예롭게 자신은 은퇴하고 그 사람, 야, 이 사람한테 내 지역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멋있죠? 그런 어떤 멋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4선이나 5선 했던 분들이 야 내가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졌어요? 예전에 네. 민주당을 보면 이제 원혜영 네. 의원님 같은 분들이 특정인을 뭐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지역구 탄탄했지만 또 네. 불출마 선언하셨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 그 다음에 3선의 김민기 의원, 네. 김민기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괜찮아요. 네, 그래서 멋있어요. 잘하신 거죠. 이제 네. 김민기 의원하고 의원들이 네. 어떻게 있는 자리에 취재를 갔는데 다 의원들이 김민기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다른 분들도 좀 하실 의향이 있으니까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아니, 김민기 의원 칭찬 한마디만 하면 네. 6개월에 한 번씩 세비 한 달치 전액을 기부해요. 지금까지 근데 의정 활동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년에 2번이네. 1년에 2번입니다. 세비 전액을. 한 4천만 원 그런 되는 얘기를 돈인데.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하위 20%에도 사실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들어간 사실이 없는 걸로 아니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데 안 다뤄주잖아요. 여기 스펙스에서는 좀 다 다뤄줘야지. 제가 오직하면 그 의원들이 나보고 정 기자님 스피스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있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만 자꾸 내주냐. 그렇지. 우리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건 얘기를 좀 네. 해달라고. 다만 이제 특정인이 마음에 두고 있다라도 신인들끼리 또 경쟁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네. 누구를 내가 지지한다 이런 거는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상호 의원 지역구도 우상호 의원이 케어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권리당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 누구예요? 뭐 누구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특정 대학. 특정 대학. 또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 얼마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인재근 의원도 역시 옛날 과거 GT 계보를 알려진 김근태 계보를 알려진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따로 있어 하면서 지금 다른 변호사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스럽긴 하죠. 근데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든 야든 뭔가 진짜 이 혁신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인물에 대한 어떤 프레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신함이. 아니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현역 의원 컷오프 빵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빵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발이 안 나오죠. 이거 맹물공천이에요. 그럼 현역 의원들 컷오프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네. 일각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사태 또 나타날까 봐.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만 공전된다 이런 사태 또 나타날까 봐. 말 그대로 좋게 말하면은 잡음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맹물공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 기득권 그대로 다 보장해주고. 그랬네. 예. 경선하는 지역은 보면 뻔히 질 것 같은 찐유는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경선하고서 이제 맹물공천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현역 교체율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무려 44%였습니다. 한운 현역형 공천 빵명이 빵. 맹물 공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장재현 거예요. 의원은 현역 아닌가요? 장재현 의원은 현역이죠. 현역형 네. 컷오프. 어쨌든 이제 불출마를 한 거니까. 네, 빵. 현역 네. 교체로 보면. 그러면은 네. 무슨 세신 공천이냐, 뭐 네. 하는 전 맹물 공천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21대 총선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이 28%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물갈이 얼마나 됐느냐. 현역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몇 명은 할 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조한 현역 교체율이라고 하는데 앞서 뭐 전현 교수가 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쌍특검, 재우결. 이때 이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개혁신당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현역 자르면. 그렇지. 그럼 개혁신당 논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일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최대한 늦출 수 있다가 늦출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최소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선거 전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서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관한 심판, 정권 심판 해도 너무 못한다. 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계속 한 1년 반, 2년 동안 기는 거는 처음 봤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는 본인 배우자 문제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몇 번째냐 도대체. 그러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헌재까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다 간다면 이 현역 의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뭐 농담하는 거야. 무슨 뭐 연맥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이제 좀 사람들 만나보니까 네. 야당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잘 살리고 네.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실제 당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젠다를 내고 네. 어떤 공천을 할지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략공천 몇 군데를 빨리 아침부터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설사 갈등이 있더라도 빨리 수습을 해서 마음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략공천 벌써 발표가 났어요. 몇 군데 발표가 났고 오전에 방송 전에 그리고 오늘 10시쯤에 또 공천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속도를 내면서 전열을 좀 재정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공천 작업이. 실제 이 공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구마다 보면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2월 말 3월 초가 되면요. 이게 여론 흐름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굳어져 갑니다. 마음을 먹기 시작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네. 과거 역대 선거 경험을 비춰보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딱 다 사람들 이미 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이 공천 작업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 쉬운 것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선의 훈안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속도가 늦어. 그리고 또 과정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예. 저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감동이 없다, 예. 혁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는 거야. 딱 때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계속 터져 나와. 예. 내일 모레 23일까지 현역 하위 2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요. 하위 20% 현역 교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나 20%라고 공개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역대 없었어요. 예. 왜?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꺼내봐야 네. 되지도 않는다 생각하고 네. 또 과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혼자 꽁 가지고 있으면서 경선하는 거야. 예. 그리고 시인한테 지는 거야. 나중에 까보니까 하위 20%. 하위 20%였던 거야. 아. 이런 사람 꽤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당당하게 까버리잖아요. 아. 왜? 공정하지 않다. 아. 나 인정 못한다. 아. 이게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조국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종식 동조 때는 이준석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반윤이면 다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든 민주당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제3세력이
합쳐서 200석 이상 돼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3년 또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토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기에는 이게 어떤 언론 인터뷰냐에 따라서 인용을 한 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으면은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신당하고 손잡자로 읽힐 수가 있는데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워낙에 읽으니까 선거 과정에서 손을 잡고 반윤연대 이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반윤연대를 축으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과 이준석 신당까지 한 의석을 확보하면 200석 정도가 될 때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냐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취재한 바는 이게 조금 더 워딩 같아요. 근데 일부 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이 이준석하고 선거 과정에 손잡냐.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아니고.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창당 명분 자체가 저는 취약하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자 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창당의 결과가 과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될지 또 아니면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런 면에서 실제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과연 이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도층이 견인돼야만이 민주당이 일당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반윤 반한만 하면 내가 못 준 사람 손잡겠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뜨악해요. 아니 이준석은 야당인데 저쪽에 지금 뭐 보수 정당 출신인데 왜 거기까지 거론하는 거야? 본인 창당 명분이 부족하니까 본인 띄우기 일환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나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제1야당이라는 그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탄핵이라는 이야기랄지 뭐 이런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의미의 중도층,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르는 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일의 역할을 좀 하고 민주당은 뒤에서 그거를 아닌 척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진을 하면 그러면 그 3년을 안 기다려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신당에 관한 기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게 소위 조국 전 장관이 중심이 돼서 전위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윤석열 정권 탄핵과 조기 종식을 위한 이 선도 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내겠다.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경쟁 후보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순간 대선 불복의 프레임에 빠져버려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쓰는 용어가 저는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점잖은 조국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받아치기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어쨌든 짧은 기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혀 그리고 뭐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중전마마의 호위 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보기에는 조국의 변신? 중전마마 호위칼은 짧어 이렇게. 재밌네. 예전에 공격받던 조국이 되치기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약간 대중적인 카타르시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SNS에서는 좀 나름대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당할 만큼 당했다는 그 연민 의식이 있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거라 그리고 이제 멸문지화 이 단어가 지금 SNS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멸문지화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버리냐 이런 마음도 있어서 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고 차마 나는 안 되겠어. 내 부인하고 아들은 조국 신당 가입하라고 했다. 이런 게 좀 복잡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지지층.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본인이 내걸었던 대의 명분 그것이 정말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그 과정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적 명예회복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그 침노를 잃지 않고 가는 것 거기까지 전 동의해요.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